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어머니가 집 8채를 나누며 제 몫은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입원하자 친척들 전화가 쏟아졌고 제 한마디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8년. 나는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옷 한 벌, 그리고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허울 좋은 감투를 얻는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다. 박 여사, 나의 시어머니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8채를 자식들에게 나눠주던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집 식구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등기권리증에는 오직 그녀의 핏줄인 아들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그들은 하녀가 필요할 때만 나를 가족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재산을 나눌 때는 철저히 남 취급을 했다. 이제 나는 묻고 싶다. 처절한 전쟁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자유라 해도 나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 이름은 지은, 올해로 35이다. 서울, 솔,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 화려한 도시에서 나는 지독한 고독 속에 살고 있다. 8년차 맏며느리라는 직함은 내 발목을 옥죄는 족쇄와도 같았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린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 매덤박, 시아주버니 태환, 그리고 시누이 별표 수진, 별표를 위해. 정작 내 남편 별표 민석, 별표은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늘어지게 잠만 잔다. 가족들이 강남, 재개발 지구 보상 소식을 들었던 날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기존 주택을 내놓는 대신 최고급 아파트 8채를 분양받게 되었다는 소식. 그 가치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박이었다. 그 환호성은 집안에 감돌던 가식적인 평화를 단숨에 날려버렸다. 지난 10년 가까이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해온 며느리로서 나는 아주 작은 기대감을 품었다. 설마 내 몫도 조금은 있겠지? 하다못해 수고했다는 인정이라도.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 여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유언장이라도 낭독하듯 입을 열었다. 보상받은 아파트 분배 문제로 다들 모이라고 했다. 이 땅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거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나눠주마. 태환 아주버님, 민석 씨, 그리고 수진 아가씨까지 모두 숨을 죽인 채 어머니의 입만 바라보았다. 나는 식탁 모서리에 앉아 그저 밥이나 나르는 종업원이 된 기분을 느꼈다. 태환이는 장남이니 제사도 모셔야 하고 집안의 기둥이다. 그러니 3채를 주마. 민석이는 차남이니 2채, 수진이는 막내딸이지만 출가회인이라 해도 내 자식이니 걱정이 돼서 2채를 주마. 나머지 1채는 내가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련다. 박 여사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백억 원의 자산이 그녀만의 공평한 방식대로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태환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 고개를 조아렸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진 아가씨도 재빨리 거들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가진 1채는 엄마 맘대로 쓰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시고요. 남편 민석 씨도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에게 이렇게 큰 재산을 물려주시다니.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긴 대화 속에서 나를 위한 단어는, 나를 향한 눈길은 단 하나도 없었다. 먹다 만 밥이 모래알처럼 까슬하게 목구멍을 찔렀다. 7채의 주인이 정해졌고 남은 1채는 어머니의 것. 그렇다면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공기. 아니면 무보수가사 도우미? 빨래, 요리, 병수발, 그리고 집안일을 위해 포기했던 내 커리어와 승진 기회까지.
지난 8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0으로 수렴하는 순간이었다. 식구들은 다시 숟가락을 들며 아파트 시세가 얼마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네 하며 장밋빛 미래를 떠들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건 내부적인 비즈니스일 뿐, 나 같은 죄부인은 낄 자리가 없었다. 그날 밤, 뒷정리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니 민석 씨가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참아왔던 서름이 터져나왔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재산 나누신 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민석 씨가 TV를 끄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어머니가 3남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셨잖아.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아파트가 8채나 되는데 나는 당신 아내고 며느리로서 8년을 살았어. 그런데 내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왔잖아. 하다못해 열세 관리라도 하라든가 작은 지분이라도 준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 민석 씨는 내 말에 짜증이 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지은아, 너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어머니 재산이야.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내가 받았으면 그게 내 거나 다름없지 뭘 그렇게 따져. 꼭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석자가 박혀야 속이 시원해? 넌 왜 그렇게 계산적이니? 게다가 이건 상속 재산이라 내 명의로만 되는 게 법적으로도 맞아. 넌 내 아내잖아.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 그 말은 내 남편이 나에게 찌른 가장 차가운 칼날이었다. 어머니 재산이다. 내 명의로만 되어 있다. 넌 내 아내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나는 허탈함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받았지만 명의는 당신 거지. 나는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알고 보니 난 8년 동안 가족이 아니라 그냥 식모였네. 그것도 아주 성능 좋은 공짜 식모. 난 우리가 가족인 줄 알았는데 난 그저 당신 소유물 중 하나였나 봐.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민석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는 건성으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아휴, 부부끼리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어머니 평생 고생하신 거 알잖아. 나랑 어머니 사이 이간질하지 마. 집은 내 거니까 곧 내 거야. 그냥 이름만 없을 뿐이라고. 피곤하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얼른 자. 그는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다.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결혼 생활, 이 가짜 평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갔다는 것을. 나는 어둠 속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모멸감과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8년의 헌신에 대한 대답은 명확했다. 나는 별표 가족이 아닌 손님 별표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결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다. 더 이상 외부인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자유를 택할 것이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나는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작별 인사는 없었다.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만 남겨두었을 뿐. 며칠 출장 다녀올게. 전화하지 마. 나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는 내 가장 친한 친구, 별표 미영, 별표의 오피스텔이었다. 미영이는 유능한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독신주의자였다. 그녀는 초췌한 몰골로 나타난 나를 보더니 단박에 상황을 파악했다. 또 시댁 문제지? 말 안 해도 알겠다. 지은아, 8년이면 징역도 살고 나왔을 시간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살래? 미영이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넸다. 나는 어제 있었던 재산 분할 사건, 8채의 아파트, 그리고 민석 씨가 했던 말들을 전부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미영이가 책상을 콱 내리쳤다. 이런 미친 인간들. 딱 잘라 말해서 널 가정부 취급한 거네. 8년을 부려먹고 퇴직금은커녕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지은아, 이건 사기야. 사기 취업이라고. 미영이는 내가 억지로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박 여사가 감기 기운만 있어도 중요 프로젝트를 제쳐두고 달려갔던 일, 아주버님 부부가 여행 간 사이 조카들을 돌봐줬던 일, 시누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떠넘긴 온갖 집안일. 그때마다 나는 맏며느리의 도리니까 라며 스스로를 세뇌했었다. 그때 미영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녀가 내게 폰을 넘겨주었다. 남편인데 무슨 일 터졌나 봐.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빨리 들어와. 어머니 쓰러지셨어. 어제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대학병원 유니버서티 하스피텔 응급실이야. 형이랑 형수는 회사 일 때문에 못 오고 수진이는 병원 냄새 싫다고 난리야. 당신 맏며느리잖아. 당신이 와서 간병해야지. 당장 연차 쓰고 와. 여전했다.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 뻔뻔한 명령조. 순간 미영이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널 가정부 취급한 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나 못 가. 당신이 알아서 해. 수화기 너머로 민석 씨가 꽥소리를 질렀다. 뭐?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니까. 내 시어머니야.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는 침착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도리. 수백억짜리 아파트 8채 나눌 때는 며느리 이름 한 글자도 안 꺼내고 남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도리를 찾아? 8년 동안 난 그 집 무료 봉사자였어. 근데 이젠 간병인까지 공짜로 부려먹겠다고? 미안하지만 난 그 집 공짜 파출부 아니야. 재산에 내 몫이 없으면 의무도 내 몫이 아니지. 아주버님 아파트 3채 받으셨으니 효도도 3배로 하라고 해. 수진 아가씨도 2채 받았으니 가서 간병하면 되겠네. 당신도 2채 받았잖아. 난 받은 게 없으니 책임질 것도 없어.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민석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너 정말 이럴 거야? 후회하게 될 줄 알아. 뚝 전화가 끊겼다. 그 직후 도덕적 비난의 폭격이 시작됐다. 미영이의 폰으로 시댁 식구들의 문자와 전화가 빗발쳤다. 태환 아주버님, 재수씨, 사람이 어떻게 인륜을 저버립니까? 시어머니가 아픈데 도망을 가요? 남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병원에 누워 계신다던 박 여사조차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도끼는 여전했다. 남의 집며느리들은 시어미 똥오줌도 받아낸다는데 넌 날 병원에서 굶겨 죽일 셈이냐? 천벌 받을련. 앞권은 시누이 수진의 문자였다. 언니,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이었어요? 다들 어머니 걱정에 피가 마르는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요? 오빠랑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하는 짓 좀 그만해요. 그래서 언니가 얻는 게 뭔데요? 나는 미영이의 폰을 들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 아가씨, 나한테 도덕 설교하지 마세요. 아가씨한테 물어볼게요. 아파트 8채 나눌 때 아가씨 2채 받았죠? 아주버님 3채 받고. 난 공채였어요. 그때는 도덕이 없어서 날 투명 인간 취급했나요? 아니면 며느리는 유산 앞에서 입 다무는 게 그 집안 도덕인가요? 어머니 편찮으신데 내가 안 가는 게 폐륜이라고요? 그럼 멀쩡하게 집 2채나 받고도 병원 냄새 싫다고 안 가는 아가씨는요? 그게 바로 별표 내로남불 별표이라는 거예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 전 딸이고, 일도 바쁘고, 제 가정도 있잖아요. 나도 내 가정 있고 내일 있어요. 근데 지난 8년 동안 난 내 인생보다 시댁을 먼저 챙겼어요. 더는 말 않겠습니다. 앞으로 난 내가 받은 만큼만 할 겁니다. 효도는 셀프예요, 아가씨. 집 2채나 받으셨으니 그 값은 하셔야죠. 전화를 끊자 가슴속을 짓누르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선을 그었다. 나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지은이 아니다. 나는 내 가치를 아는 여자고 더는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틀 동안 미영이의 집에서 지내며 나는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 덕분에 깨달았다. 지난 8년의 맹목적인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그들의 불공정에 동조한 것이었음을. 월요일 아침,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나는 대기업의 마케팅 팀장이었고 이곳은 유일하게 내가 존중받고 내 능력을 인정받는 곳이었다. 나의 상사, 별표 강이사, 디렉터 강, 별표님은 예리하고 냉철한 분이었다. 그는 내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채고 나를 방으로 불렀다. 지은 씨, 무슨 일 있나? 안색이 말이 아니군. 강 이사님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최근 집안에서 있었던 소동을 간략하게 털어놓았다. 묵묵히 듣고 있던 강 이사님은 책상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리며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은 씨, 가정사에 참견할 생각은 없지만 상사로서 한마디만 하지? 1도 3도 마찬가지야.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해. 지은 씨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은 권리인 줄 알고 더 달려들 거야. 당신처럼 유능하고 독립적인 여자가 왜 그런 가짜 도덕심에 얽매여 사나.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자산 문제에선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해. 그의 조언은 강력한 각성제였다. 그렇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는다. 그날 오후, 민석 씨가 회사 로비로 찾아왔다. 고작 이틀 못 봤을 뿐인데 그는 수염도 깎지 못한 채 폐인처럼 보였다. 회사 근처 카페에 마주 앉은 그는 예전의 그 오만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은아, 제발 집으로 돌아와 줘. 어머니도 곧 퇴원하실 거야. 내가 소리 지른 건 정말 미안해. 당신 편 못 들어준 거.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 아니면 당신과 당신 어머니 수발 들어줄 식모가 없어서 아쉬운 거야? 일단 돌아가.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선 정리해서 연락할게. 나도 결단이 필요해. 민석 씨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일 줄게. 그동안 난 집에 안 들어가. 그 3일 동안 당신은 나에게 답을 줘. 우리가 이 결혼을 지속해야 하는지. 만약 지속한다면 내가 무보수 가정부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이자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폰이 울렸다. 박 여사였다. 퇴원하자마자 나를 협박하려고 전화를 건 모양이었다. 야, 너 언제까지 밖으로 나돌 거야? 내가 민석이 시켜서 당장 이혼 도장 찍게 할 줄 알아? 어디 시어미가 아픈데 내팽개쳐? 너 같은 불효막심한 며느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생전 처음으로 단호하게 대꾸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전 더 이상 그 집안 하녀 노릇 안 합니다. 이혼은 저랑 민석 씨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생각대로 하세요. 끊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무음 모드로 바꿨다. 민석 씨는 내가 어머니에게 맞서는 모습을 처음 본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리고 경악했다. 3일이 흘렀다.
나는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묵으며 독립을 위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다. 약속한 3일째 밤, 민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은아, 생각 많이 했어. 집으로 와줘, 이야기하자. 8년을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갔다. 공기는 무거웠지만 나는 이것이 마지막 단판임을 직감했다. 결정했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석 씨는 피로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지은아, 돌아와 줘. 난 너 없인 못 살아.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아니면 빨래해주고 밥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고? 아냐, 정말이야.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알아? 내가 널 보호하지 못한 것도 알고. 좋아. 만약 우리가 계속 같이 살려면 재산 문제부터 확실히 해. 당신이 받은 아파트 2채? 그거 나랑 나눌 필요 없어. 어머니가 준 거니까 당신 다 가져.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집만큼은 공평함을 증명해.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동안 숨겨왔던 카드를 꺼냈다. 민석 씨, 이 집 기억하지? 우리가 결혼할 때 산 이 집 말이야.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알지. 우리 신혼집이잖아. 대출금 갚느라 고생도 같이 했고. 당연히 우리 공동 재산이지. 근데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찜찜해. 나는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봐, 이 집 살 때 들어간 계약금, 중도금, 초기 자금 전부. 그거 다 내 결혼 전 비자금 통장에서 나온 거야? 별표 등기부 등본, 디드, 별표 상명의는 당신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돈은 내가 다 냈다고. 당신 기 죽이기 싫어서 내가 모른 척하고 당신 명의로 해준 거야? 알겠어. 민석 씨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여태껏 자신이 가장으로서 집을 마련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내가 침묵했던 진실이 이제는 그의 목덜미를 무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럼 여태껏 낙이 안 죽이려고 말 안 했다고? 그래. 근데 당신은 그 배려를 알기나 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소송 걸어서 이 집에서 당신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협박하려는 게 아니야? 당신이 만든 불평등을 직시하라는 거야? 집안 재산은 다 시댁 거고 난 권리가 없다. 웃기지 마. 나도 능력 있고 재산 있어. 당신한테 기생해서 사는 여자 아니라고. 미안해, 지은아. 정말 몰랐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민석 씨가 고개를 떨구었다. 사과는 필요 없어. 행동으로 보여줘. 선택지는 2개야. 하나, 이대로 이혼해. 난 별표 부산, 별표로 내려가서 혼자 새 출발할 거야. 2, 그 지긋지긋한 시댁 통제에서 벗어나서 나랑 같이 부산으로 가. 그리고 이 집 명의에 내 이름 넣어서 별표 공동명의 별표로 바꿔. 당신이 선택해. 나는 그를 혼란 속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이 결혼을 살릴 마지막 기회였다. 민석 씨는 밤새 뒤척였다. 나를 잃으면 그는 모든 걸 잃는다. 아내도, 편안한 집도, 내가 만들어준 안정감도. 이혼하면 다시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거나 월세방을 전전해야 한다는 현실을 그는 깨달은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석 씨가 나를 붙잡았다. 지은아, 너를 선택할게.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혼이야, 아니면 부산이야? 부산으로 갈게. 우리끼리 살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이 집 명의도 당장 너랑 공동으로 바꿀 거고 본가랑도 왕래 줄일게. 아직은 믿기 힘든 약속이었지만 적어도 변화의 의지는 보였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해. 내일 당장 등기소 가서 처리해. 합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쾅 열렸다. 신우이 수진이 씩씩거리며 들이닥쳤다. 박 여사에게 무슨 말을 들은 게 분명했다. 언니, 지금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오빠를 이혼시키네 만에 협박하고 부산으로 끌고 가요? 오빠, 이 여자가 하는 말 듣지 마. 엄마 지금 누워 계시는데 이게 무슨 패륜이야. 나는 민석 씨 앞을 가로막고 수진을 노려보았다. 수진 아가씨. 이건 우리 부부 일이에요. 빠지세요. 아가씨는 가서 효도나 하세요. 아파트 2채나 받으셨잖아요. 난 받은 집 없으니 효도할 의무도 없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안 나가면 경비실 부릅니다. 수진은 나의 젖을 퍼런 기세에 얼어붙었다. 내 집. 웃기지 마요. 이 집 우리 오빠 명의거든요. 착각하지 마. 실질적 소유주는 나야. 그리고 곧 법적으로도 내 집이 될 거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무단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민석 씨는 내 등 뒤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다. 수진은 분해서 발을 구르며 나갔지만 이번 싸움에서 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틀 후 우리는 등기소를 찾았다. 민석 씨는 약속대로 집의 소유권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했다. 내 이름이 박힌 서류를 받아든 그는 나를 보며 해냈다는 눈빛을 보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날 존중해준다는 증거로 받아들일게.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폭풍전야는 짧았다. 박 여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우리가 부산 이사를 계획하며 들떠있던 어느 저녁. 초인종 소리가 미친 듯이 울리더니 고함이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 여사가 친척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나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이 여우 같은 년. 내가 감히 내 아들을 홀려? 멀쩡한 집 명의를 뺏어가? 내가 사람이냐? 옆에 있던 수진도 거들었다. 언니 진짜 독하다. 어떻게 오빠 재산을 가로채요? 방에서 뛰쳐나온 민석 씨가 사색이 되어 외쳤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돌아가세요. 제발. 돌아가긴 어딜 돌아가. 이 불효자식아, 너 전현한테 미쳤구나.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 피 같은 돈으로 해준 집인데 전현 이름을 올려? 너 내 아들 맞아? 짝. 박 여사의 손이 민석 씨의 뺨을 후려갈겼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매운 손맛이었다. 민석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얼한 뺨을 감싸 쥐었다. 성인이 된 이후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박 여사는 민석 씨를 거칠게 밀치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다. 똑똑히 들어라. 재개발 보상으로 너한테 주기로 한 아파트 2채. 지금 시세로 수백억 원짜리다. 내가 방금 상속 포기 각서랑 증여, 취소 서류 다 준비해왔다. 당장 전현 이름 등기에서 빼고 이혼하지 않으면 그 2채는 몽땅 회수해서 수진이 앞으로 돌릴 거야. 그것은 박 여사가 쥔 마지막 권력의 카드였다. 그녀는 민석 씨에게 잔인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었다. 수백억 원의 자산과 안락한 미래인가, 아니면 아내인가?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석 씨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는 미동도 없이 민석 씨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눈빛은 그에게 묻고 있었다. 누구를 선택할 거야? 어머니를 택한다면 난 깨끗이 물러나 줄게. 하지만 나를 택한다면 우리는 함께 세상과 맞서야 해. 박 여사가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선택해, 강민석.
재산을 지키고 효자로 남을지 아니면 저런 계집 하나 지키겠다고 빈털터리가 될지. 딱 30초 준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민석 씨는 어머니를, 나를, 그리고 상속포기 각서를 번갈아 보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의 눈동자가 흔들림을 멈추고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지은이를 택하겠습니다, 어머니. 작지만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박 여사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 아내, 지은이를 선택하겠다고요. 그 아파트 2채, 어머니 다 가지세요. 수진이한테 주든 기부를 하든 상관 안 합니다. 전 이제 그런 돈으로 조종당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민석 씨의 폭탄 선언에 모두가 경악했다. 마마보이였던 그가 스스로 탯줄을 끊어내는 순간이었다. 박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래, 잘났다 불효자식아. 저런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애미를 버려? 좋다. 이 시간부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2채는 전부 수진이 목이야.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며 살아봐라. 박 여사는 수진과 친척들을 이끌고 태풍처럼 사라졌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박 여사의 완패였다. 나는 멍하니 서서 눈물을 흘리는 하지만 한결 가벼워 보이는 민석 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를 꽉 안아주었다. 고마워, 여보. 날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워. 미안해, 지은아. 널 너무 오래 힘들게 했어? 이제 다시는 어머니가 내 인생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을 거야. 돈은 잃었지만 난 내 아내를 되찾았잖아. 민석 씨는 독립의 대가를 치렀다. 수백억 원은 날아갔지만 그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그날의 전쟁 이후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민석 씨는 약속대로 본가와의 연락을 거의 끊었다. 그는 서툴지만 요리와 청소를 배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당연히 자네의 몫이라고 여겼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민석 씨가 박 여사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본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자고 했다. 물론 나도 함께. 지은아, 가서 뭐 하게. 어머니가 날 의절하겠다고 하셨잖아. 이민석 씨가 주저했다. 과거의 문을 확실히 닫으러 가는 거야?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줘야 해. 이번 대화는 내가 주도할게. 박 여사의 대저택,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소파에 앉은 박 여사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수지는 증오의 찬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여긴 웬일들이냐? 난 불효자식 둔 적 없다. 나는 예의는 갖추되 기죽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 씨랑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파트 2채, 수진 아가씨한테 넘기신 거 압니다. 어머니 결정을 존중해요. 다만 하나만 알아주세요. 어머니는 재산으로 자식을 조종하려 하셨지만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조종. 내가 낳아서 길렀고 집까지 사줬다. 그건 내 권리야. 내가 남편 꼬드겨서 천륜을 끊게 만든 주제에 어디서 설교질이야? 전 아무도 꼬드기지 않았어요. 민석 씨가 스스로 삶을 선택하게 도왔을 뿐이죠. 어머니는 저한테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셨지만 정작 며느리를 존중하는 시어머니의 도리는 지키셨나요? 어머니는 돈을 무기로 자식들에게 별표 효자 콤플렉스 별표를 심어주셨어요. 민석 씨는 평생 어머니한테 버림받을까 봐 공포 속에 살았고요. 민석 씨는 내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었다. 자신의 모자 관계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내가 숨겨둔 마지막 폭탄을 터뜨릴 차례였다. 어머니,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박 여사가 힐끔 쳐다봤다. 내 뉴스 따위 관심 없다. 저 임신했어요? 쌍둥이에요. 순간 박 여사와 수진의 눈이 커졌다. 민석 씨조차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그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할머니의 간섭 절대 받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제 작은 가정을 이미 한 번 파탄낼 뻔하셨어요. 내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짓 하게 두진 않을 겁니다. 우린 부산으로 떠날 거고 아이들 양육 방식, 이름, 학교, 그 어떤 것에도 어머니 권한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민석 씨의 손을 잡았다. 가자, 여보. 우리는 씩씩거리는 박 여사를 뒤로하고 집을 나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녀의 무기력한 분노를 뒤로한 채 나의 이 은밀한 한방이 모든 것을 끝냈다. 그날 이후 민석 씨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임산부 영양식 요리법부터 태교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 지은아, 왜 임신 사실을 미리 말 안 했어? 그가 울먹이며 물었다. 당신이 나를 먼저 선택하길 바랐으니까?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 싫었어. 당신이 온전히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선택하길 원했어. 하지만 나는 겉모습의 변화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민석 씨의 뿌리 깊은 문제는 바로 어머니와의 유해한 관계였다. 나는 그를 설득해 부부 심리 상담을 받게 했다. 상담실에서 전문가는 민석 씨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다. 남편분은 전형적인 별표 착한 아이 증후군 별표과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입니다. 어머니는 재산과 애정을 미끼로 아들을 통제해왔어요. 형이나 여동생을 편애하거나 협박하는 것 모두 정서적 방임이 일종이죠. 어머니는 물질은 주셨을지 몰라도 있는 그대로의 아들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문가는 말을 이었다. 남편분은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해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보상 심리가 아내분에게 전가되어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거죠. 아내분이 끊어내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겁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남편분 자신과 새로운 가정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상담 후 민석 씨의 눈빛은 한층 성숙해졌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민석 씨는 정말 변했다. 육아 서적을 읽고 출산 교실에 다니고 재정 계획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논했다. 하지만 악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의절을 선언했던 박 여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아이들 이름 문제였다. 야, 강민석. 며느리 보고 장명소 사주 가져오라고 해. 우리 집안 장손인데 이름은 할미가 지어야지. 어디 족보에도 없는 이름을 짓겠다고 난리야? 사주에 맞는 좋은 한자로 해야 한다고. 예전 같으면 네, 어머니 했을 민석 씨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복종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이들 이름은 저랑 지은이가 짓습니다. 어머니는 신경 끄시고 건강이나 챙기세요. 끊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여사가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큰 폭풍의 전조였다. 그리고 그 폭풍은 내 회사 업무 시간 한가운데로 들이닥쳤다. 전략 회의 중이던 나에게 동료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로비에 와 계세요. 기자들까지 대동하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로비로 내려가자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박 여사는 카메라와 마이크에 둘러싸여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기자 여러분, 제가 바로 강민석의 어미입니다. 제 며느리, 여기 마케팅 팀장 서지은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시어미가 아파서 입원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들을 꼬드겨서 천륜을 끊게 만든 페류나입니다. 저 여자는 인격 파탄자예요. 박 여사는 내가 병원 간병을 거부한 일,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해 재산을 뺏었다는 허위 사실을 눈물로 호소했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가 우려했던 최악의 별표 언론 플레이 별표였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카메라와 박 여사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오셨네요. 나는 침착하게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저는 이 회사의 마케팅 팀장 서지은입니다. 박 여사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시기 전에 제가 준비한 증거부터 확인해 주시죠. 나는 준비해둔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휴대폰과 연결했다. 그리고 집에서 녹음했던 박 여사와 민석 씨의 대화 파일을 재생했다. 박 여사의 도끼 서린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당장 전현 이름 등기에서 빼고 이혼하지 않으면 그 두 채는 몽땅 회수해서 수진이 앞으로 돌릴 거야. 곧이어 민석 씨의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은이를 택하겠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 두 채, 어머니 다 가지세요. 나는 녹음기를 끄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보시다시피 박 여사는 재산을 무기로 아들을 협박하고 조종해왔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제가 병간호를 거부한 건 권리 없는 곳에 의무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건 불공정과 멸시뿐이었습니다. 나는 쐐기를 박았다. 제가 폐륜 며느리라는 주장은 제 명예를 훼손하고 커리어를 망가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이것은 박 여사가 꾸며낸 도덕극이 아니라 추악한 가정폭력의 현장일 뿐입니다. 그때 민석 씨가 인파를 뚫고 달려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는 어머니와 나 그리고 군중을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랑 지은이는 이제 독립해서 살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실수록 우리 인생만 망가진다고요. 민석 씨의 절규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는 나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지은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어머니를 노려보며 선언했다.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 아내를 괴롭히고 조종하려 드신다면 저 진짜로 어머니와 별표를 끊겠습니다. 앞으로 전 제 가족만 보고 살 겁니다. 박 여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기자들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그녀에게 몰려들자 그녀는 당황하여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이 소동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회사 측은 나의 대처 능력과 용기를 높이 샀다. 다음 날 강 이사님이 나를 호출했다. 서 팀장, 아주 훌륭했어. 사적인 위기를 공적인 기회로 만들다니 대단해. 회사 이미지를 지켜준 공로를 인정해서 자네를 별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별표로 승진시키기로 했네. 축하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폭풍을 뚫고 지나왔다. 1과 3 모두에서 나는 온전한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회사 사건 이후 우리 부부의 삶은 안정을 찾는 듯했다. 부산 이사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패배를 모르는 여자였다. 낡은 레퍼토리가 다시 시작됐다.
태환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석아, 당장 병원으로 와. 어머니 또 쓰러지셨어. 이번엔 진짜 위독하시대. 너 진짜 자식 맞냐? 민석 씨는 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녀와. 막지 않을게. 위독하다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 하지만 명심해. 이번엔 당신 혼자 가는 거야? 민석 씨는 병원으로 향했지만 예전처럼 나를 강요하거나 밤샘 간호를 자처하지는 않았다. 문병만 하고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 씨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태환 아주버님과 친척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 끈질기게 캐물었고 며느리 자격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다. 박 여사는 별표 말기 간암 별표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다. 사실을 전해 들은 민석 씨는 무너져 내렸다. 아무리 지독한 어머니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였다. 지은아,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대. 나 어떡하면 좋아. 그가 내 품에 안겨 오열했다. 민석 씨, 지금은 효자가 되어드려. 하지만 착한 아이로 돌아가진 마. 어른답게 행동해. 그리고 수진 아가씨랑 태환 아주버님도 챙겨. 우린 아파트 2채를 잃었지만 적어도 가족으로서 도리는 다하자. 나는 수진 아가씨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녀의 상황은 처참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이었고 잇따른 충격으로 유산까지 한 상태였다. 우리는 허름한 원룸에 숨어 지내는 수진 아가씨를 찾아냈다. 수진아, 더 이상 숨지 말고 얘기해보자. 민석 씨가 달랬다. 수진은 나를 보더니 왈칵 눈물을 쏟았다. 남편의 배신, 어머니의 숨막히는 통제, 그리고 명의만 넘어왔을 뿐 실체 없는 아파트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박 여사의 마지막 비밀을 폭로했다. 오빠, 언니, 엄마가 우리한테 줬다는 그 아파트들, 그거 다 가짜야. 수진은 비밀리에 작성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엄마가 유언장을 썼는데 그 8채 전부 별표효도 장학재단 별표에 기부한대. 우리 3남매한테는 한 채도 안 남겨준대. 현금 별표 1억 원 별표를 셋이서 나눠 가지라는 게 전부야? 나와 민석 씨는 얼어붙었다. 박 여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속을 미끼로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을 조종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가짜 부를 두고 서로 싸우고 그녀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 엄마가 그랬어. 자식들을 못 믿겠다고. 재산을 주면 은혜를 잊을 거라고.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죽어서도 영원히 자기 이름을 남기고 우리를 쥐락펴락하려는 거야. 의수진이 흐느꼈다. 민석 씨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싸웠고 2채를 포기했고 세상과 맞섰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니. 박 여사는 실로 가스라이팅의 대가였다. 수진아, 일단 집에 가서 어머니 곁을 지키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효도야. 내가 널 도울게. 나는 수진을 위로했다. 진실을 알았지만 박 여사의 임종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부산행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지은아, 어머니가 정말 얼마 안 남으셨어. 지금은 못 떠나.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 장례만 치르고 그리고 떠나자. 민석 씨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는 이번에도 어머니를 1순위로 두었다. 첫 번째는 내 커리어를 희생시켰을 때, 두 번째는 재산 앞에서 망설였을 때,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였다. 민석 씨,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은 여전히 나와 아이들보다 어머니의 인정이 더 중요한 거야? 우린 끊어내기로 했잖아. 새 삶을 살기로 약속했잖아. 당신은 또 약속을 어겼어. 그런 게 아니야, 지은아. 이건 천륜이잖아. 천륜.
가짜 재산으로 자식들을 이간질하고 며느리 직장에 기자를 불러 매장하려 했던 게 천륜이야? 완전히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이번에도 별표 새로운 가족 별표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어.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민석 씨가 어머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아이들도 그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석 씨, 나 결정했어. 이혼해. 민석 씨가 기겁했다. 무슨 소리야? 너 임신했잖아. 애들한테 아빠 없는 서름을 줄 셈이야? 성장하지 못한 아빠를 두는 것보다 나아. 당신이 그 통제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아이들을 지킬 거야. 혼자서라도 잘 키울 수 있어? 나는 즉시 짐을 싸서 회사 근처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민석 씨는 나를 잡지 못했다. 몇 주 후, 박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민석 씨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조문만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박 여사의 최종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변호사가 낭독했다. 고 박순자님은 유언에 따라 8채의 아파트를 효도 장학재단에 기부합니다. 단, 차남 강민석의 안정을 위해 그에게 배당되었던 그리고 수진에게 넘기겠다고 했던 2채의 아파트를 강민석에게 상속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강민석은 반드시 아내 서지은과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지독한 통제였다. 박 여사는 재산으로 민석 씨를 나에게 묶어두려 했다. 우리가 영원히 그녀의 그늘 아래서 자유의지 없이 살도록.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태환 아주버님도 수진도 놀란 기색이었다. 민석 씨의 눈에 희망이 서렸다. 지은아, 봤지? 어머니도 우리가 헤어지는 걸 원치 않으셔. 우리 이혼하지 말자.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미리 서명해둔 이혼 합의서였다. 민석 씨, 난 여전히 이혼을 원해. 난 그깟 아파트 2채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허락도 필요 없고. 난 당신이 돈이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선택하길 바랐어. 나는 그에게 합의서를 건네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어, 당신한텐 여전히 아이들이 있어. 나 쌍둥이 임신한 거 거짓말 아니야? 민석 씨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재산, 조건부 상속임으로 을 잃었으며 이제 곧 태어날 아이들과 함께할 가정마저 잃게 생겼다. 절망의 구렁텅이였지만 나는 보았다. 그가 비로소 어머니라는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순간을. 민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파국만이 그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 후 태환 아주버님이 민석 씨를 불렀다. 민석아, 어머니가 은행 대여금고에 너한테 남긴 편지랑 USB가 있더라. 와서 찾아가라. 민석 씨는 은행에서 어머니의 친필 편지와 USB를 받았다. 편지에는 마지막 저주가 담겨 있었다. 민석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결국 그 뻔뻔한 년을 선택했다는 뜻이겠지? 내가 너한테 집 2채라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넌 그걸 발로 찼구나. 지은이, 그녀는 좋은 여자가 아니다. 이 USB에 담긴 증거들을 보고 당장 이혼해라. 내 며느리로 그런 여자를 둘 순 없다. 민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뜬 폴더를 연 순간 그는 경악했다. 그곳에는 나와 강 이사님이 호텔이나 차 안에서 미래를 즐기는 듯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누가 봐도 조작된 별표 합성 사진 별표이었다. 박 여사는 죽어서까지 가짜 증거를 남겨서라도 아들을 이혼시키려 했던 것이다. 민석 씨는 사진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저주 섞인 편지를 다시 보았다.
슬픔은 사라지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싸웠고 희생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지독한 도끼뿐이었다. 으아. 민석 씨는 비명을 지르며 USB를 뽑아 그 자리에서 반으로 쪼개버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이제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비로소 완전한 해방이 찾아왔다. 그 직후 수진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혼 수속을 받고 초췌해진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민석 오빠, 미안해. 오빠는 엄마한테 평생 도구 취급만 당했잖아. 엄마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비밀이 하나 있는데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박 여사를 찾아오던 낯선 남자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장남인 태환 오빠만 끔찍이 아끼고 민석 씨에게는 차가운 돈만 던져줬는지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오빠는 아빠 친아들이 아니야? 민석 씨는 숨을 멈췄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그랬어. 오빠는 핏줄이 다르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고. 태환 오빠는 진짜 핏줄이라서 조건 없이 사랑한 거고 오빠한테 차가웠던 건 오빠 잘못이 아니야? 엄마의 죄책감 때문이었어. 민석 씨는 곧장 별표 유전자 검사, DNA 테스트, 별표를 의뢰했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잔인한 진실을 확증했다. 불일치. 그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었다. 그 잔인한 진실이 오히려 민석 씨를 구원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어머니의 차별, 정서적 학대, 통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후 민석 씨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틀렸었어. 난 나쁜 남편이었고 조종당하는 멍청한 아들이었어. 난 어머니를 잃었지만 이제야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알 것 같아. 너와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아. 제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진짜 어른으로서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기회를. 나는 그와 이혼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껍질을 깨고 진짜 남자로 다시 태어난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별표 재혼 별표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우리는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혼인 계약서를 작성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위해서였다. 민석 씨는 박 여사가 조건부로 남긴 하지만 이제는 온전한 그의 몫이 된 아파트 2채를 미련 없이 팔아버렸다. 그 매각 대금에 우리의 저축을 보태 우리는 서울을 떠나 별표 제주도 별표의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마련했다. 집의 명의는 온전히 내 이름, 서지은 석자를 새겼다. 민석 씨는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독립적인 가장이 되었다. 3개월 후 우리의 사랑스러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 형의 이름은 태양, 동생의 이름은 별표 온유 별표라고 지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것일, 우리 가족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민석 씨는 곤히 잠든 쌍둥이와 나를 바라보며 귓가에 속삭였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을 구했어? 나의 삶은 롤러코스터 같았다. 무시당하던 며느리의 서름, 조종당하는 분노, 그리고 남편이 어머니의 추악한 조작 사진이 담긴 USB를 부러뜨리던 그 짜릿한 해방감까지.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나 금전적 협박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민석 씨의 별표 출생의 비밀 별표은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도덕적 부채감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우리가 재결합을 선택한 건 의무 때문이 아니다. 아파트 2채와 눈물로 맞바꾼 성숙함, 그리고 사랑 때문이었다. 나는 민석 씨가 태양이를, 내가 온유를 안고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여자는 스스로 선을 긋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존중을 구걸하지 말아야 한다. 행복은 수백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과 나를 위해 싸워줄 줄 아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